우리 2020년 보건직, 그러니까 기술직 쪽에서 거의 우리 보건 계통 기술직에서 제일 이제 먼저 있었던 시험이 4월 25일에 경기도 의료기술직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워낙에는 3월에 있었던 시험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뤄져서 4월 25일에서 과연 저걸 볼 것인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아주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잘 무사히 치르고 넘어갔고 이제 앞으로 쭉쭉쭉쭉 시험이 물론 그 일주 전쯤에는 또 보건복지부 시험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큰 규모로 경기도에서 기술직 시험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고 난 거에 대한 문제 복원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문제 복원이 한 90%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고 제가 의료기술직 공중보건 문제에 대한 총평으로 좀 올리긴 했는데 난이도는 사실 굉장히 평이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막 어디에서 어려운 거, 교재에 없는 거, 이상한 거 이런 거 갖다는 거 없고 비비과서 막 이런 거 된 거 없어요. 근데 다만 몇 문제 정도가 지문이 좀 긴 문제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문이 길면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끼긴 하지만 실제 문제 자체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 약간 학생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문제는 한 문제 정도 조금 애매한 문제가 있었는데 저한테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그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기본적인 이론서에서 벗어난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좀 특징이 뭐냐면 행정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대방고시에서 제 수업을 듣고 저와 같이 공중보건을 준비하시는 학생들한테는 합격 포인트가 되는 게 여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공중보건의 보건행정 파트를 아예 안 포함시키는 교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중보건 강의에는 행정을 아예 안 넣어요, 보통은. 근데 이제 기술직 쪽이라던가 기술직이나 연구사 쪽에 행정 문제가 항상 이제 한두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제가 출제 가능한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서 한 파트로 넣어둔 건데 여기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4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 다 배운 거 하는 내용인데 우리 대방고시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 중에서는 뭐 같이 공부하신 다른 학원에서도 이걸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처음 보는 문제들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도 우리 수강생들이 좀 더 많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포인트 때문에 하는 생각을 저 혼자 좀 해봤습니다. 좀 희망사항 그런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역학이라던가 질병관리 파트 항상 문제 많이 나오는데 좀 더 평소보다 많이 나왔죠. 역학이랑 질병관리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돼서 감염병 문제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역학, 보건통계 그리고 질병관리 파트 문제가 조금 더 출제 비중이 높았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분포를 좀 보도록 하고 1번 문제부터 쭉 풀어볼게요. 우리 이거는 너무너무 뭐 이론에서도 중요하지만 기출문제로도 너무 많이 풀어봤던 내용들이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했었고, 그래서 병원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체계 중에서 모체로부터 태반을 통해서 아기에게 가거나 수유를 통해서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전달되는 것은 우선 기본적인 이러한 면역체계 자체를 우리는 후천 면역이라고 했고, 후천 면역 중에서 남이 나에게 만들어서 준 항체니까 수동 면역이다라고 했고요.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엄마가 몸속에 가지고 있던 걸 줬으니까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4번이죠.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이론에 대한 문제여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론 설명은 더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 문제도 우리 많이 풀어봤던 문제, 똑같은 문제죠. 늘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생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것, 식품위생은 기본적으로 뭘 대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생이라 함은 식품 첨가물, 기구, 포장, 뭐 용기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로 오답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영양이라던가 또는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 의료기기, 의약품 이런 것들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데 항상 나오던 문제 유형이었죠. 영양 해당되지 않고 그래서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이다라고 많이 정리했던 거. 자, 세 번째 문제, 물에 잘 녹고 무생, 무미, 무해하면서 환자나 식품 종사자의 손소독, 식품 소독, 식기 소독 하면은 역성 비누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석탄수, 크레졸, 알코올 다 아니잖아. 이것도 우리 이론에서 또는 기출문제
우리 단원별로 기출문제 정리할 때 다 했던 내용들이고요. 정답은 역성비누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화학적 소독약들을 이런 내용들이 쭉 많이 있는데 제가 요약된 표로 좀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석탄산 같은 경우는 피부 점막에 자극이 강하다라고 해서 피부 소독에 잘 사용하지 않고요. 오염된 의류나 용기, 오물, 시험대 이런 데 주로 소독한다라고 했고, 크레졸은 피부에 자극성은 없어서 손 소독 정도, 그다음에 오물이나 객담 소독에 주로 이용이 된다라고 했었고, 자, 알코올, 에틸알코올은 피부 소독, 에틸알코올을 이용을 하고 피부 소독이나 의료용 기구 소독 같은 거, 그래서 우리 주사 맞기 전에 닦는 그 정도 사용된다라고 했고, 자, 역성 비누가 자극성, 독성이 없고 무색, 무미, 무치, 요게 그 우리 역성 교재에서 역성 비누에 대한 이론을 보면은 무색, 무미, 무치 이 내용이 쭉 나와요. 그대로 나온 거고요. 살균력이 강하기 때문에 환자나 환자 접촉자, 식품 종사자 손소독, 식품 소독, 조리기구, 식기류 요런 데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역성 비누에 대한 문제였고요. 요 문제는 이 문제는 여러분 그 시험 들어가기 전에 모의고사 때 딱 정리했는데 이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 제가 이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요거 기억 못하거나 깜빡했거나 놓치신 분들은 오늘 다 정리하세요 했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맞았어야 돼요. 이건 맞췄어야 돼요, 우리 수험생들은. 자, 먹는 물 수질 검사 항목과 검사 주기 연결 옳지 않은 건데, 대장균은 매주 1회 이상 검사한다. 맞고요. 잔류염소 같은 경우는 매월이 아니라 얼마? 매일 소독해야 하는 검사 항목이었고요. 일반 세균도 매주 검사해야 되는 항목이었고, 수소이온 농도 매일 1회 검사해야 하는 항목이었죠. 그래서 요거 우리 이 내용들 제가 시험 직전에 시험 가기 거의 끝부분 모의고사 때 정리하면서 요거까지 다 같이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매일 검사해야 되는 것들,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 농도, 잔류염소 같은 것들, 매주 하면 세균들은 거의 다 매주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일반 세균, 대장균들, 그다음에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 과망가상 칼륨 소비량, 증발 잔류물까지 있고요. 자, 매월 1회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전체 항목 기본적으로 매월 한다라고 기본에 두시면 되고, 자, 얘 수도꼭지에서 검사해야 되는 것들, 수도꼭지에서 매월 1회 하는 것들, 일반 세균, 총대장균,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에 대해서는 수도꼭지인 경우에 얘는 이제 정수장에서의 수질 검사의 기준인 거고, 여기는 수도꼭지에서의 기준. 자, 이것도 우리 뭐 너무 중요하고 특히나 요즘 문제가 되니까 제가 모의고사 때도 한 번 더 얘를 정리하고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에 대한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닌 것, 메르스. 이거 제가 메르스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 메르스도 여기 있을 것 같지만 메르스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행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특이하게 한 번 그렇게 대유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감시할 만큼 중요한 그런 신종 감염병이다라고 보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닌 것 메르스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들, 두창 폴리오. 자, 두창은 WHO에서 지구상의 종식을 선언한 첫 번째 감염병이고요. 그 다음에 종식을 선언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폴리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유행하면 안 되니까 감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고, 신종 인플루엔자랑 사스는 대표적인 신종 감염병으로 세계적인 유행이 있었던 감염병들이에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이고, 여기에 이제 아마 그 코로나 같은 게 들어가겠죠. 이후에 조금씩 변경 시간 지나면. 그다음에 콜레라, 폐렴형 패스트, 황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웨스트 나일열까지 있다라고 했어요. 자, 뭐 우리 역학에서 진단검사 도구의 정확도,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중요하게 했었고 되게 심플하게 문제가 나왔어요. 아주 계산도 쉽게끔 나왔죠. 자, 이런 검사 결과가 있을 때 양성 예측도가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건데, 양성 예측도의 기준은 누구예요? 누구 중에서? 양성으로 판정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양성으로 판정받은 몇 명, 10명 중에서 실제 환자가 몇 명이냐, 유방암 환자가 몇 명이냐 곱하기 100. 요렇게 푸는 문제였죠.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20% 양성 예측도는 20%. 그럼 이 검사 도구의 양성 예측도가 20%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 검사를 했는데 당신이 양성으로 나왔어.
이 양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환자라는 건 아니고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의사가 보통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라고 했죠. 그래서 20% 지금 양성으로 나왔는데 당신이 실제 환자일, 그래서 유방암에 걸렸을 확률은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예측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어떤 진단 검사 결과를 통해서 실제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하기 위한 검사 결과다라고 했어요. 예측도.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자, 그다음에 균리계 포스컵도 우리 보건행정 파트 거의 초반에 나오는 게 요거죠. 요것도 제가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균리계 포스컵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요거 아닌 거 코오퍼레이팅이고, 코오퍼레이팅이 아니라 뭐예요? 코디네이팅, 조정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는 내용들인데 행정의 관리 과정으로 제가 행정의 4대 요소 하면서 균리계 포스콥이 실제 보건직, 보건행정 파트에서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술직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게 요거죠. 그래서 균리계 포스콥 7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보통 요 문제 많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나왔죠. 자,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조정 이 CO가 코오퍼레이팅이 아니라 코오디네이션, 조정이에요. 협력이 아니라.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영문과 내용을 싹 바꿔서 헷갈리게 문제를 출제했는데 요 7가지를 알고 있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단답형 문제였고요. 자, 8번 문제는 우리 경기도 이번에 시험 보신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되게 문제가 많이 됐고 계속 뭐 이의 제기도 들어가고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 이제 좀 갑론을박이 많았고 저도 사실 처음에 이 문제를 풀어드릴 때 저는 집중치료 라고 문제를 풀어드렸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합격자 발표 나고 이제 점수 확인하고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답이 병원소 제거로 채택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정확한 건 아니에요. 자, 문제를 보시면 2012년 이후에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뭐 정확한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메르스가 유행할 때 전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론에서 전파 감염병 관리 원칙에서 기본적으로 병원체 병원소 관리 단계랑 전파 과정 관리랑 숙주 관리로 기본적으로는 구분을 해요. 근데 이걸 묻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 과정을 묻는 문제는 아니었고 문제의 내용을 봤을 때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묻는 문제였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풀면서는 집중 치료를 얘기한 것은 결국은 균이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아서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전파에다 저는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많은 학생들이 조기 진단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 근거로 뭘 얘기했었냐면은 감염병 우리 메르스 의료기관 감염관리 원칙 요 지침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감염관리의 핵심은 의심 및 감염 환자의 조기 진단 및 병원 내에서의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이다라고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가 답이다, 뭐가 가장 맞다라고 하기 되게 애매한 내용이에요. 근데 병원소를 제거한다는 것은 병원소가 동물이면 동물은 죽이면 돼요. 동물을 제거하는 거고 사람이 병원소인 경우는 사람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가 병원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문제 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오류가 있고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들어가고 했는데 이의 제기 안 받아들여지고 이제 학생들의 평가로는 병원소 제거가 정답으로 된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고 가면은 우리가 예방의학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건 우린 예방의학에서 이렇게 병원체 병원소 관리, 전파 과정 관리, 숙주 관리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내용은 일반적인 공중보건학 교재에 보면은 어떻게 명시를 하고 있냐면 전파 과정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병원서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요. 전염력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검역과 격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환경위생 관리도 있다라고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 내용을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전파 과정을 이 모든 것들이 다 전파 과정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병원소를 없애는 게 가장 확실하죠. 애초에 원인 자체를 근원을 없애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병원소를 제거한다. 감염 동물이면 제거를 하면 되는데 인간 병원소인 경우에는 사람을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치료를 통해서 균을 배출하지 못하게 하는 게 병원소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뭐 치료를 통해서 전염력 아예 병원소가 되지 못하도록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염력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검역, 격리를 통해서 전파 과정을 차단하거나 환경위생 관리 이렇게 또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봐도 접근을 해도 이 문제는 오류인 게 결국 인간이 병원소인 경우에 병원소를 제거하는 방법 자체가 치료거든요. 그리고 그 치료를 하려면 병원소인 걸 알려면 조기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단계가 떨어질 수가 없는 단계, 서로 맞물리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문제에서 아마 이제 포인트로 우리가 정답에 대한 힌트를 이런 걸로 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여기에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라면은 병원소 제거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져요. 그래서 보시면 병원체 병원소 제거는 감염병 관리 원칙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우리가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 병원소 제거가 될 수도 있고, 자, 결론은 이 문제는 우리가 이론으로 정리하기에는 애매함이 너무나 많은 문제다라는 것. 기본 이론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병원체 그동안의 시험 문제도 보통은 전파 과정 관리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너무 애매한 거죠. 그래서 제가 추가 이론으로 이렇게 전파 과정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병원소 제거, 감염 전염력 감소, 병원소나 병원소에 대한 검역 격리, 환경위생 관리를 기본적인 전파 과정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감염병의 전파 과정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다? 병원소 제거다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하고 문제가 이렇게 또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의 제기도 됐고 또 이제 갑론을박이 많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많이 논란이 됐었던 문제였고요. 지금 병원소 제거로 정답이 된 것 같다라고 추측하고는 있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우선은 합격하신 분들의 점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까지 확인을 해봐야지 정확하게 이걸로 답이 됐구나라는 걸 조금 더 추정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코호트 연구. 자, 이 문제는 우리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너무나 많이 했던 내용이고요. 자, 전향적 코호트 연구래요.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코호트 연구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단을 어떻게 나눠서 어떤 요인,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한 다음에 뭘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질병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비교하는 게 전향적 코호트 연구라고 했어요. 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맞겠고요. 희귀질병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 왜요? 희귀질병 연구에는 왜 적합하지 않을까요? 환자가 잘 안 발생해요. 애초에 질병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을 뭐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쭉 추적 관찰을 했는데 이 집단 중에서 그 희귀질병 환자가 발생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귀질병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럼 어떤 연구가 적합하다? 희귀질병 연구는 환자 대조군 연구가 적합하다. 왜요? 환자를 아무리 희귀하더라도 그 환자만 골라서 모아놓고 연구하면 되니까. 자, 비교 위험도와 귀속 위험도를 구할 수 있다. 코호트 연구는 왜 비교 위험도와 귀속 위험도를 구할 수 있어요? 질병의 발생률을 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처음에 질병에 걸리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걸린 걸 확인했기 때문에 발생률을 구할 수 있고, 질병의 발생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 위험도를 구할 수 있고 귀속 위험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환자 대조군 연구에 비해서 편견이 많이 발생한다. 바이어스가 많다라는 건데 뭐 이거는 사실 절대적 기준으로 여기는 바이어스가 발생해, 여긴 안 해. 그건 아니고 모든 연구가 다양한 바이어스의 위험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환자 대조군 연구에 비해서 전형적 코호트 연구 둘을 비교했을 때 환자 대조군 연구는 어떤 편견 문제가, 정보 편견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왜요? 자료 조사가 기억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회상 바이어스, 기억 소실 바이어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이 연구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코호트 연구는 어때요? 매 주기적으로 만나서 직접 측정하고 재고, 계측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적게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다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자, 다음에 10번 문제. 이것도 우리 모의고사 때 표본 추출하고 제가
모의고사 때 특히나 집락 그 개통표본 추출을 계산하는 것까지 어떻게 하는지 막 이렇게 N, K 뭐 해가지고 쭉 했었잖아요. 그대로 그 문제 아마 요거 말고 지문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나온 문제죠. 자, 목록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경우에 일정한 간격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개통표본 추출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의고사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통 추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설명하는 게 모집단이 목록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1번, 2번, 3번, 4번 모집단의 번호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을 때 일정한 간격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게 개통 표본 추출이다 라고 했었죠. 정답은 그래서 개통 추출이 되겠고, 자 11번 문제도 요것도 우리 뭐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이론에서도 많이 정리했던 내용이고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자, 영아 사망률과 모성 사망률의 분모로 옳은 것을 고르는데 우리가 모성 사망률을 같은 경우는 보건학 예방의학에서 얘기하는 모성 사망률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국가 사망원인 통계에서 발표하는 모성 사망률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론에서 그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성 사망률은 어떻게 돼요? 출생아 수 분의 임신뿐만 산욕 합병증에 의한 사망자 숫자를 보는 게 모성 사망률이다라고 했는데 통계청에서는 요거를 출생아 수로 안 보고 어떻게? 가임 가능한 여자분의 요 모성 사망자 수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출생아 수가 분모인 거는 모성 사망비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에는 이거 그대로 지금까지 나왔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통계청은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 그래서 용어가 조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건 공중보건학 시험 문제는 계속 출생아 수분의 모성 사망 수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기본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뭐 어려울 내용이 아니었고요. 영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 분모 겹치는 것 출생아 수가 될 수 있겠죠. 정답 1번이고. 영아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분의 1년 이내의 사망아 숫자를 보는 거고요. 모성 사망은 출생아 수분의 임신분만 산욕기 합병증에 의한 모성 사망자 수를 보는 것. 자, 12번. 이것도 뭐 너무 강조를 많이 해드렸고 그 와중에 또 쉽게 나왔어요. 연결도. 그쵸? 자, 헬스플랜 2020의 사업 분야랑 주요 과제 연결 건강생활 실천하면 뭐예요? 금연절주, 신체활동 영양 네 가지잖아요. 비만관리 아니죠. 만성태행성질환과 발병위험요인 관리, 건강검진 들어가 있었고 비만관리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인구 집단 건강관리는 인구를 생애 주기별로 나눠서 그 다음에 모여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했고요. 안전환경보건의 손상 예방까지 해서 이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제가 늘 강조를 해드렸었죠. 이거 꼭 늘 이 헬스플랜 2020 문제는 한 문제씩 꼭 나온다. 그래서 제가 대표 지표까지도 보셔야 된다라고 요즘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건강생활 실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태행성 질환, 발병위험요인 관리에 이렇게 설명드렸죠. 사망원인 1위가 뭐다? 암, 만성질환 중에서 암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심뇌혈관 질환 2등, 3, 그 5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질병들, 그리고 노인들, 만성태행성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거 관절염 있었고요. 자, 이런 것들 잘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검진 중요하다. 자, 발병 위험 요인을 관리해야 되니까 건강검진 들어가야 되겠고, 이러한 질병들의 가장 기본적인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 비만이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정신과 구강까지 포함하면 된다라고 했고, 감염질환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무조건 1번 가장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신종감염병 유행할 때 비상방역 체계, 어떤 감염병이 유행할 때 비상방역 체계 잘 가동해야 되겠고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거 의료 관련 감염이라고 했고, 그리고 결핵 에이즈, 만성 감염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결핵 에이즈가 있었죠. 자, 그 안전환경보건의 식품 안전 손상 예방 있었고요. 인구 집단 건강 관리에 자,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모성 영유아 노인, 그래서 생애 주기 중에서 가장 건강상 취약한 기간이고, 근로자, 군인, 학교 다 뭐예요?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사람들 관리해야 되고요. 거기에 취약 과정이랑 장애인 건강까지 포함이 됐죠. 자, 다음 13번 문제. 이거 저는 이 문제 보고 빙고, 여러분 유레카 외쳤어야 돼. 이거 그 표준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데 우리 모의고사 마지막에 2회에 걸쳐서 제가 이 표준화에 대한 설명을 정말 자세하게 다시 해드리면서 기술직에서는 계산하는 문제까지는 안 나온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데 마치 제가 출제한 줄 알았어요. 그죠? 설명한 거 그대로 시험 문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틀렸으면 진짜 저한테 회초리 맞아야 돼. 이건 시험 보기 직전에 해준 거잖아요. 직전에. 맞았어? 답이 뭘까? 맞았어, 틀렸어?
기억이 안 나? 맞았어? 이거 틀렸으면은 회초리 들고 저 찾아와야 돼요, 진짜. 나름 어려운 문제로 출제된 거고 그 어려운 문제를 제가 적중률 높게 이렇게 딱 풀어드렸으니 여러분들이 다 맞았겠구나 하면서 저 혼자 기뻐했어요, 이거 보면서. 자, 우리 인구 구조가 서로 다른 지역의 사망률을 그냥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은 아무리 보건 수준, 위생 수준이 좋아도 많이 죽을 거예요. 노화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적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사망자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인구 구조가 똑같다라고 맞춰서 비교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표준화 방법이다라고 했고요. 표준화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직접법, 간접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쭉 해드렸었죠. 그래서 문제는 유례 표준화를 시행하는데 특히 간접 표준화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묻고 있어요. 우선 비교하고자 한 지역의 연령별 사망률을 모를 때 한다. 직접법과 간접법. 직접법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내가 비교하고 싶은 그 지역의 연령별 뭘 알고 있을 때, 연령별 사망률을 알고 있을 때 표준 인구랑 곱해서 계산하는 게 직접법이었고, 간접법은 그걸 모를 때 내가 비교하고 싶은 그 지역의 연령별 사망률을 몰라요. 그럴 때는 모르니까 간접법을 한다. 또는 내가 비교하고 싶은 그 집단의 인구수가 너무 적어서 그 연령별 사망률을 알더라도 인구수가 너무 적어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는 간접법을 한다라고 했고요. 자, 표준화 사망비가 1보다 크다 작다는 되게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표준화 사망비를 어떻게 구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요 표준화 사망비 SMR은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대상 집단의 기대되는 사망자 수분의 실제 사망자 수로 구하는 게 이 표준화 사망비라고 했고, 얘가 1보다 크다라는 건 뭐예요? 기대되는 사망자는 1명인데 실제는 2명 죽었다라는 거예요. 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크면 우리가 많이 죽은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험 보기 직전 모의고사에서 정리를 해드린 거고, 그래서 1보다 크다라는 거는 표준 인구가 실제 표준 인구보다 대상 인구가 대상 집단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이 됐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SMR이었죠. 그래서 SMR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요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면은 유례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 역학적인 특성이 다른 집단을 비교하고자 할 때 그 인구 구조를 똑같이 맞춰놓고 비교하려고 하는 게 유례 표준화다. 꼭 연령만 표준화하나? 유례 표준화는 연령만 적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성비도 맞춰서 비교할 수 있고요. 경제적 수준도 맞춰서 비교할 수 있고요. 교육 수준도 맞춰서 비교할 수 있어요. 역학적인 특성이 다른 모든 특성들을 다 맞춰서 비교할 수 있는데 가장 사망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건 그 특성들 중에서 뭐예요? 연령은 사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연령 표준화를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 자, 방법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다라고 했고요. 직접법은 표준 인구의 인구 분포랑 대상 집단, 내가 비교하고 싶은 대상 집단의 연령별 사망률을 알 때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접법을 보면은 표준 인구의 인구 구성에다가 내가 보고 싶은, 비교하고 싶은 지역의 연령별 사망률, 특수 사망률을 곱해서 유를 표준화하는 게 직접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법에 필요한 요소는 뭐다? 제가 이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표준 인구의 인구 구성이랑 비교 집단의 연령별 사망률. 직접법 구할 때 표준 인구 어떻게 구했어요? 보통은 두 지역을 더해서 그 인구수로 표준 인구로 사용을 하거나 또는 뭐 세계 표준 인구나 우리나라 뭐 몇 년도 인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였고요. 자, 간접법은 왜 한다? 자, 요게 그대로 문제 나온 거죠. 비교하고자 하는 한 군의 연령별 특수 사망률을 알 수 없을 때 내가 비교하고 싶은 그 지역의 연령별 사망률을 몰라요. 직접법을 하려면 비교하고 싶은 지역의 연령별 사망률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 직접법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봐야죠. 간접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어? 자, 그 다음에 또 한 케이스. 대상 인구가 너무 적어요. 내가 비교하고 싶은 그 대상의 인구가 너무 적어서 이 연령별 특수 사망률을 알고 있긴 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인구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뭘 한다? 간접법을 한다. 그럼 어떻게? 이번에는 표준 인구의 특수 사망률에다가 내가 비교하고 싶은 그 지역의 연령별 인구를 곱해서 이제 구하는 게 이 간접법이었고요. 계산하는 방법까지는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기술직에서는.
보건직에서는. 연구사는 역학에서 계산하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물론 여러분들 심화 수업할 때 제가 계산하는 방법도 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너무 깊이 안 들어가도 돼요. 요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했고, 자, SMR이라고 하는 표준화 사망비는 어디에서? 간접법에서만 구한다라고 강조했던 거죠. 어떻게 예상되는 기대 사망자 수분에 요거 두 개 곱해서 우리 지역의 연령별 인구수가 이만큼인데 표준 인구랑 또 표준 인구의 사망률을 적용을 해봤더니 한 10명이 사망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표준 인구만큼 죽었다라면은 10명이 죽었어야 돼요. 10명이 사망했어요. 근데 실제 사망자 수는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그러면 표준화 사망비가 2가 되는 거죠. 이건 뭐 1보다 크죠? 기대되는 사망자보다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실제 사망한 사람은 5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0.5가 되잖아. 0.5인가? 0.2인가? 0.2에 0.5예요. 내가 못하는 산수는 여러분이 해줘야 되고, 어쨌든 얘는 1보다 작아요. 비웃지 말고 안 알려주네 끝까지. 그래서 1보다 작으니까 뭐예요? 기대되는 사망자보다 우리는 적게 죽어서 우리 지역이 덜 죽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간접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시험 전에 했던 모의고사 문제 때 제 수업에 집중했던 학생들은 이 문제는 무조건 맞아야 돼. 이거 틀렸으면 진짜 제가 회초리 들고 와야 돼, 저한테. 자, 그래서 표준화 사망률이 나왔고요. 그다음 이거는 내 수업 안 들은 학생들 다 틀렸을 거야. 그지? 이거 그 공중보건에서 보건 행정 파트 들어가면 기술직 학생들이 행정을 안 하니까 어려워해서 그 중에서 정말 나오기 좋은 거 제가 뽑아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아주 쉽게. 어떻게 해요? 경제성을 평가할 때 기대 이익을 화폐액으로 표시 가능한 방법. 자, 비용 편익, 비용 효과 요거 설명해서 간단하게 비용은 어차피 다 돈이고 결과를 돈으로 보면 화폐로 보면 뭐다? 비용 편익 분석. 결과를 산출물로 보면 뭐다? 비용 효과 분석. 결과를 그 질을 보정한 생존 수명, 건강 일수로 보면 뭐다? 비용 효용 분석. 이거 간단하게 정리해드렸던 문제고 거기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기뻤던 문제, 이 문제는. 그래서 정답은 1번 비용 편익 분석이죠.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렸어요. 아주 심플하게. 물론 행정에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 이거 가지고 막 뭘 가지고 비교를 하고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데 기술직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라고 정리해드렸던 거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고요. 자, 비용 편익 분석 CBA 코스트 베네핏. 베네핏을 뭐로 본다? 기대 이익을 화폐액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투입도 돈, 결과도 돈.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업을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A라는 고혈압 예방 사업과 B라는 당뇨병 치료 사업과 C라는 예방접종 사업인데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누가 더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코스트도 돈, 베네핏도 돈. 자, 여기 100만 원 들였는데 120만 원만큼 효과가 있었다. 여기는 100만 원 들였는데 여기는 뭐 150만 원 들였는데 300만 원만큼 효과가 있었다. 자, 여기는 90만 원 들였는데 400만 원만큼 효과가 있었다. 비교돼요, 안 돼요? 누가 더 많이 남는 장사인지. 가능하죠? 자, 이게 비용 편익 분석이다라고 했었죠. 이게 문제 그대로 나온 것. 그래서 결과를 화폐 가치로 본다라고 하면 무조건 비용 편익 분석 CBA를 고르시면 되고, 자, 비용 효과 분석은 이 결과 코스트예요. 어차피 비용은 코스트인데 이펙트 효과는 뭐다? 코스트가 아니라 산출물이에요. 그래서 자, 고혈압 예방 사업을 해서 100만 원을 들였는데 고혈압 예방률이 고혈압 발생률이 5%가 줄어들었대요. 당뇨병 치료 사업을 했는데 당뇨병 조절률이 5%가 증가했대요. 비교돼요, 안 돼요? 뭐가 더 많이 남은 거, 뭐가 더 이득인 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은 주어진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 사업 비교할 때 하나의 목적, 다시 말하면 A, B, C가 다 고혈압 예방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의 방법을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으로 했을 때 비교하는 게 비용 효과 분석이다라고 했죠. 어떻게 하나가 고정돼 있어야 돼요. 똑같이 다 100만 원을 들였을 때 고혈압 발생률이 5%가 줄어들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그럼 뭐가 똑같이 100만 원을 들여도 얘가 가장 많이 예방했네, 발생률을 많이 줄였네. 이렇게 비교하는 게 비용 효과 분석이다. 자, 비용 효용 분석. 이거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얘는 보건에서만 쓰는 거예요. 결과를 뭐로 봐요? 건강, 일수 또는 질을 보정한 생존 수명, 퀄리. 그래서 결과를 퀄리로 측정한다. 무조건 비용 효용 분석. 어떻게 이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뭐로?
건강 일수가 며칠이 늘어났느냐 또는 질을 보정한 생존 수명이 몇 년이 늘어났느냐. 자, 퀄리가 A라는 사업, B라는 사업, C라는 사업을 했을 때 100만 원을 들였을 때 자, A는 퀄리가 1년이 늘어났고요. 자, B는 2년이 늘어났고 C는 3년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서로 다른 사업이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사업이고 여기는 노인들 뭐 체육활동 사업이에요. 비교돼요? 안 돼요? 예방접종을 했더니 우리나라 국민의 100만 원을 들여서 예방접종을 했더니 어느 지역의 건강 수명이 1년이 늘어났대요. 노인들 뭐 체육활동 사업을 100만 원을 들여서 했더니 건강 수명이 2년이 늘어났대요. 비교돼요? 안 돼요? 되잖아. 결과가 똑같잖아. 어차피 건강 수명이잖아요. 그래서 예방접종 사업이든 뭐 노인 치매 뭐 예방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결과는 건강 수명으로 보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해요. 비용 효용 분석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고요. 그래서 기술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보건행정 파트에서 제가 특히 뭐 주로 이제 강조드린 거 이런 경제성 평가 방법, 비용 편익 분석, 효과 분석, 효용 분석하는 거랑 그 다음에 뭐 매트릭스 조직 유형 중에서 특히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는 거 매트릭스 조직,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그 사회 보장 내용 들어갔을 때. 본인 일부 부담제도 최근 좀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문제 본인 일부 부담제도나 또는 보수 지불 방법이나 이런 문제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NHI, NHS 비교하는 거, 사회보험, 민간보험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것도 우리 파트 1에서 했던 거죠. 공중보건사업, 보건사업 기획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쭉 그림으로 쭉 있었잖아요. 제일 먼저 뭘 한다? 현황 분석을 해요. 현황 분석을 해서 뭘 해요? 아, 뭐가 문제고, 뭐에 대한 요구가 크고, 뭐가 어떤 문제가 심각하고 이걸 판단한 다음에 뭘 해요? 우선순위를 결정하죠.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요구를 먼저 사정을 해야 되겠죠. 현황 분석, 요구 사정이 현황 분석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요구 사정이 되는 거고, 요거죠. 현황 분석을 먼저 해서 이 현황 분석의 내용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심각한지를 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걸 결정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 라고 했죠. 그다음에 요것도 우리 들어가기 전에 모의고사에서 했어. 지역보건의료 계획 우리 모의고사 때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서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되는 지역보건의료 계획 내용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꼭 정리하고 가야 된다. 꼭 하나는 나온다라고 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대로 쉽게 나왔어요. 자,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4년마다 수립되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 보건의료 공급이 아니라 뭐예요? 보건의료 수요 측정이죠. 나머지 장단기 공급 대책, 그다음에 전달체계 구성 방안이나 통계 수집 및 정리 모두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 그대로 나온 거죠. 자, 시, 도지사, 시장, 구수, 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뭐다? 수요를 측정하고 장단기 공급 대책 마련하고 자원 조달 관리하고 전달체계 구성 방안 마련하고 통계 수집 및 정리 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요거 플러스 뭐가 있었어요? 시, 도에서 해야 될 것, 그다음에 시군구에서 포함해야 될 것까지 다 보셔야 돼요. 쉽게 나온 문제죠, 이 문제는. 자, 다음 감염병의 병원소와 병원체 연결. 자, 광견병의 병원소 누구예요? 광견병의 병원소, 광견병, 개, 늑대 이런 동물들이고요. 사람 아니고. 브루셀라도 누구예요? 소, 돼지, 양 이런 가축들이었고요. 흑이 주요 병원소가 되는 병원체 감염병은 뭐예요? 탄저병. 대표적인 흑이 병원소가 되는 거 탄저균 많이 있고, 그다음에 비형 간염 병원소는 사람이었죠. 물이 병원소가 되는 감염병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레지오넬라증. 뭐 에어컨 냉각수. 그다음에 렙토스피라증 하면은 누가? 특히 들쥐, 동물들 중에서도 특히 들쥐가 병원소다라고 했죠. 그래서 쉽게 나온 거예요. 렙토스피라증 정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교재 표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인간이 병원소가 되는 주요 감염병들, 동물이 병원소 되는 것들, 그다음에 흑, 그다음에
물이 병원소가 되는 거. 이제 흙 병원소 중에 보툴리눔 독소증 대표적인 흙이 병원소가 되고요. 파상풍균도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흙 병원소 얘기하면서 탄저를 얘기했구나.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보툴리눔 독소증이었어요. 보툴리눔 독소증이 가장 대표적인 흙이 병원소고요. 그다음에 파상풍도 가장 대표적인 흙이 병원소가 되는 그 감염병이죠. 자, 18번 문제 사회보장제도 등 이것도 보건행정 파트에서 나왔죠. 사회보장에서 사회보장 중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 해당하지 않는 것, 자동차 등의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보험이다. 사회보험은 주로 대인보험이라고 했죠. 대물보험이 주로 대물보험인 것은 민간보험이다라고 했어요. 사회보험의 시행은 법적으로 규정된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강제 가입하고 있고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라는 거. 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비교하는 테이블에서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사회보험 보시면은 여기 이 테이블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비교할 때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강제가입, 법에 의한 강제가입이고 민간보험은 임의가입이다라고 했고요. 사회보험은 질병, 분만, 산재, 노령, 실업, 폐질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민간보험은 어때요? 발생 위험을 알 수 없는 모든 위험을 다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법에 의해서 급여를 받을 권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고 재원 부담, 보험료를 낼 때 어떻게? 사회보험은 능력에 비례한 차등 부과였고요. 민간보험은 어때요? 능력과 관계없어요. 그렇다고 균등 부과인가? 만약에 여기 민간보험을 균등 부과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이건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민간보험에 내가 가입한 암보험, 얘가 가입한 암보험, 얘가 가입한 암보험이 있는데 똑같나 보험료가? 그건 아니죠. 그냥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 능력과 무관할 뿐인 거예요. 능력과 무관하게 계약에 의해서 나의 금액이 정해진 금액으로 책정이 되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부과하는 건 아니에요. 여긴 차등 부과. 보험료 부담 방식 능력에 따라서 정률제 정해진 률에 의해서 부과하지만 민간보험은 내가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뭐 월 19,900원이 될 수도 있고 월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능력과 관계없이. 보험료 위험률 상당 이하 요 위험률이라는 건 뭐냐면 질병 발생 확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보험은 이제 국민의 질병 발생률이나 유병률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중에서 쭉 보험료를 얼마나 거둘까를 계산을 하는데 그 필요한 것보다 조금 적게 걷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질병에 걸려서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보다 적은 돈을 내고 더 많은 보장을 받아요. 민간보험은 어때요? 위험률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위암, 간암, 대장암 이렇게 우리 흔히 발생률이 높은 암들에 대해서는 그 보험료가 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험계약서 이렇게 쓸 때 보면은 뭐 5대암, 7대암, 2만 얼마, 그 다음에 희귀암 21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여서 딱 위험률에 비례한 만큼 위험한 만큼 보험료 많이 받고 위험하지 않은 만큼 보험료 적게 받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험자의 위험 선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사회보험, 건강보험에다가 건강보험 공단 가서 저는요 그 5대암은 해주시고요. 저는 희귀암은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저는 보장해서 그거 빼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법에 의해서 다 마련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민간보험은 어때요? 내가 이거 아까 본 것들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라도 보험 가입할 때 그거 다 읽어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빼세요. 근데 저도 잘 안 돼. 막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게 그래도 내는 돈은 한 뭐 10몇 원인데 진단받으면 200만 원인데 안 걸릴 것 같긴 한데 왠지 또 막 이런 마음에 넣는데 그게 결국은 보험료를 다 올리게 돼요. 그게 가능한 게 민간보험이다라고 했고요. 사회보험은 급여 수준이 균등하다. 항상 누구나 보험료를 다르게 내더라도 균등한 보장을 받는다라는 거고 민간보험은 어때요? 차등급여. 내가 낸 만큼 보장을 받는 거죠. 내가 기여한 만큼.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이 가능한 건 사회보험, 민간보험은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한참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태아보험이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애기 이제 임신하자마자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80세 보장. 근데 지금 이 태아들이 80세 살겠어요? 100세, 한 120세는 살 건데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변화되어 있겠죠. 나이만 그런가? 물가도 그때 한 뭐 1,000만 원 진단금 해놨는데 그 미래에 갔을 때 1,000만 원은 어때요? 가치가 지금의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 안 되지만 사회보험은 어때요?
물가가 오르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대응이 된다라는 거고, 요거죠. 대인보험이냐 대물보험이냐. 사회보험은 나의 어떤 물질적인 거에 대한 거, 나의 집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해줘요. 나의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요것들 뭐예요? 질병, 분만, 산재, 노령, 실업, 폐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민간보험은 주로 대물보험, 자동차, 보석, 집, 뭐 이런 것도 고가의 어떤 귀중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보험이 가능하다. 물론 대인보험도 있어요. 암보험 이런 것들 대인보험도 있지만 대물보험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회보험은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거, 민간보험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보험이다. 라고 했죠. 자, 19번 공중보건 사업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이거는 약간 우리 공중보건에서의 도덕 문제, 윤리 문제, 뭐 그런 별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보건통계 자료를 토대로 사업을 한다. 어때요? 보건 사업을 하려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현황 분석이잖아요, 이게. 보건통계, 유병률, 발생률 이런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망률 이런 자료를 토대로 사업을 하겠죠. 자, 예방과 질병 치료 중에서 뭐에 더 중점을? 공중보건은 예방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했고요. 3차 예방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1차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대상은 누구다? 지역사회, 집단이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죠. 그래서 이 표를 뭐 보시면 다 볼 수 있는 문제인데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것도 모의고사 때 마지막에 했죠. 공기의 자정작용 마지막 한 번 더 정리했는데 문제 또 나왔어요. 자, 공기의 자정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외선에 의한 살균작용, 오존, 과산화수소에 의한 환원작용, 자, 오존, 과산화수소 또는 산소에 의한 산화작용이 있었고요. 식물 탄소 동화작용, CO2, O2 교환작용이 있고요. 강우, 강설에 의한 세정작용이 있었죠. 아닌 것 2번까지 해서 공중보건 문제들을 쭉 풀어봤고요. 그래서 4월 25일에 있었던 경기도 의료기술직 공중보건 문제고, 요 정도 난이도라면은 우리 학생들이 만점자가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제 마음은 항상 여러분이 만점이죠. 제 마음속 여러분은 항상 만점. 여러분들의 목표도 항상 만점. 틀려도 한 문제 정도. 근데 제가 이번에 더 만점을 많이 희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워라고 생각할 만한 문제를 모의고사 때 딱 정리를 하고 들어가서 그게 좀 많은 도움이 돼서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많은 합격자가 나와서 저를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기술직 공중보건 문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험에 또 잘 대비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